자, 정치 비하인드. 오늘은 동의대 김도경 교수님, 동서대 이성수 교수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부터 시작해보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나경원 의원, 또 원희룡 전 장관의 3파전 양상이었는데 윤상현 의원까지 당권 도전에 나섰습니다. 제법 빅 이벤트가 됐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대한 이 한동훈 대세론이 굳어지는 듯 했는데 이 원희룡 전 장관이 등판하면서 경우의 수가 좀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어대한 여전히 유효한지 이성수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 생각에는 일단 뭐 그래도 한동훈 대표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높다. 봅니다. 예. 물론 이제 원희룡 의원이나 네. 윤상현 의원, 나경원 의원도 사실은 뭐 나름대로 대표성을 갖춘 분들은 맞습니다. 오랫동안 정치를 해왔고 그렇지만 전국적인 지명도에서 볼 때는 약간 좀 떨어지지 않는가. 지명도라기보다는 뭔가 신선한감 이런 것들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네.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이 사람이다라는 그런 어떤 개념을 가진 분은 조금 약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한동훈 대표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높다. 봅니다. 네. 이제 이분들이 이제 나름대로 정책적 소신이라든지 그다음에 철학도 가지고 계신 거는 뭐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내에서나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어필되는 부분은 있지만 그럼에도 뭔가 조금 부족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총선도 한동훈 체제로 치르고 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도경 교수님은요? 예, 뭐 여름에 이제 일반인들은 뭐 여름 휴가 날짜를 잡고 하는데 우리나라 정당은 보통 여름에 전당대회를 여니까 전당대회 시즌입니다. 네. 예, 국힘 같은 경우 7월 23일, 민주당 같은 경우가 8월 13일 되어져 있는데 네. 일단은 뭐 국민들 관심은 지금 국힘 쪽에 많이 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가 그 룰이 전당대회 룰이 80% 당심에 20% 민심이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4명이 나왔는데 원래는 말씀하신 대로 뭐 어대안에서 한동훈 씨가 좀 유력하다 봤는데 원희룡 뭐 나경원 뭐 이렇게 나오면서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좀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게 이게 룰이 80% 당심이기 때문에 당심을 얻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4명이 전당대회 같으면은 정강과 정책이라든지 자기가 하고자 하는 뭐 정치 철학을 내세우고 당원들에게 다가가고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게 돼야 되는데 보수당 내에서 국힘 내에서의 어떤 이념 스펙트럼 창에서 이렇게 뭔가 논쟁이 이루어지고 권력 투쟁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거리 관계로 현재 구도가 매김짐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거리로 보면은 원희룡 가장 가깝고요. 그다음에 나경원, 그다음에 윤상현, 가장 멀리가 지금 한동훈이거든요. 원래는 가장 가까웠지만은 네. 또 지난 비대위원장 하면서 조금 이제 멀어졌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80% 당심으로 보면은 한동훈 씨가 많이 좀 떨어져 있거든요. 네. 여론조사상에는 아직까지 수치는 높은데 이게 거의 한 달 가까이 남았는데 한 달 동안에 당원들 당심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가 드는 게 원희룡 씨가 이제 뭐 드러내놓고는 이야기 하나 하지 않지만은도 친윤 쪽에 적극적인 어떤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느냐라고 했을 때의 현재 대체로 보면은 현 상태에서 여론을 보면은 네. 한동훈 씨가 1위고 원희룡 2위, 나경원 3위, 윤상현 4위거든요. 그래서 1차 투표에서 한동훈 씨가 과반 투표를 얻느냐라는 게 그게 쉽지 않을 거란 말이죠. 쉽지 않을 거다. 예, 그렇게 되면 결선 투표로 가면은 이게 뭐 친윤 쪽에서 이제 바라보는 그런 전략이 되겠지만은도 결국은 원희룡 쪽으로 표가 몰림 현상이 일어나면은 어대한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뜨거운 키워드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최상병 특검법 추진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건 좀 뜻밖인데 하지만 실제로는 뭐 신용만 하는 거 아니냐. 야당 특검법에 물타기를 하면서 중도 측에 어필하는 전략적 포석 아니냐. 진위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이 진짜 특검할 마음이 있다고 보시는지 이번엔 김 교수님부터. 특검할 마음이 있으면은 지금 일단은 한동훈 씨가 내세우는 것이 용산에서 하는 것은 공수처 수사를 보고 난 뒤에 결정하자 그렇게 했는데 네. 한동훈 씨는 그렇게 아니고 주도적으로 발의를 해서 특검법을 하겠다. 그런데 전제 조건을 내세우거든요. 당 3자 추천 특검을 하겠다. 지금 야당 추천인데 3자 추천 특검을 하겠다라는 것이 네.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 씨가 진심으로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을 도입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다. 정말 꼼수다. 그런 의미거든요. 네. 이게 뭐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지만 한동훈 씨도 네. 이전에 박영수 특검에 검사로 있었거든요. 그럴 때도 보면은 야당이 추천해서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야당에서 조금 회의의 시각을 보는 게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전당대회에서 득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과의 거리가 지금은 좀 멀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대책점을 마련해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은 그나마 볼 수 있는 것이 이 특검법을 주도적으로 내세워서 이름하여 뭐 중수청, 중도, 수도, 청년층의 지지를 좀 끌어모으겠다라는 건데 진심성이 좀 떨어지고 만약 그렇다고 하면 나중에 지금 야당에서 내세우고 특히 저 조국혁신당에서 제 1호 법안을 내세우는 한동훈 특검법 이게 대해서 또 수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네. 그걸 하겠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조금 포지셔닝이 조금은 대책은 해야 나름대로 당내 경선에서 조금 유리한다고 보지만도 그렇다고 완전히 대책점에 서기에는 위험하다. 그 어정쩡한 입장으로 그렇게 보니까 진심성이 조금 의심을 받는 그런 좀 위치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분석을 잘 해주셨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당과 대통령실을 좀 분리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물론 이제 방금 전에 김동균 교수님께서 하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면서 또 당과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하나의 재정립하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부분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반드시 이게 뭐 꼼수라는 어떤 그런 표현으로 매도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의 인기가 높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 지지율이 상황에 낮죠. 지지율이 낮은 상태에서 네. 그런 어떤 대통령과의 거리를 어느 정도 두겠다라는 부분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 같고요. 물론 그렇다 그래서 특검법을 내가 뭐 나는 지지한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지지한다 그래서 그게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국민의힘 내부에 어떤 다양한 조율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어떤 조율이라는 것을 꼼수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이것도 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뭐 전략적인 포석가 아니냐, 물타기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이게 지금 다른 사람들하고 지금 당대표에서 다른 어떤 원희룡이나 네. 윤상현 의원이나 이런 분들하고 지금 차별점이 바로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어필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어떤 지지 세력을 확보하려는 그런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약간은 대통령실과 용산과의 거리감을 좀 두려고 하는 어떤 그런 관점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리를 둔다라고 표현하셨는데 네. 그러면 한동훈 당대표가 현실화될 경우 당정 관계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반윤을 넘어 절윤이다 이런 말도 나오던데. 그건 아마 좀 지나치게 나가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물론 그게 거기에서 특검법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그게 완전히 대통령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다. 과거에도 예를 들어서 그 박근혜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분들 그다음에 뭐 물론 이제 민주당이지만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말기에 정권 말기에 그 당을 위해서 대통령은 한 발짝 물러섰거든요. 그래서 나를 밟고 가라는 식의 어떤 그런 표현들을 하면서 어떤 당을 위해서 대통령이 한 발자국 양보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윤 대통령도 썩 내키하진 않지만 그거 자체를 어떤 한동훈과의 완전한 벽쌓기로 볼 수는 없다. 예, 어느 정도 대화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조율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약간의 밀당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완전히 윤 대통령하고의 관계 처리나 이런 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고요.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건 너무 지나치게 나가는 보석이 아니겠나 네. 이렇게 봅니다. 김 교수님은요. 이 한동훈 당대표가 현실화될 경우 당정 관계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 나온다 할 때 이게 시기가 그렇게 좋은 시기가 아니다. 왜냐하니까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 임기가 거의 지금 한 3년 가까이 남았거든요. 그렇죠. 대한민국은 뭐 대통령 중에서도 뭐 굉장히 강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파워를 뛰어넘고 독자적으로 대책점에 서서 나름대로 국힘이 살고 또 본인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한동훈 대표가 나름의 독자성을 가지고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전에 뭐 짧지만은도 대한민국의 권력 투쟁의 역사를 보더라도 홀로서기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이 3년이라는 게 그렇게 좋은 기간은 아니다. 조금 다른 뭐 비평을 하시는 분들이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은도 만약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최대한 시일을 좀 미루은 상태에서 나와야 된다. 이게 이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데에서 나름 어떤 신진 권력 투쟁 관계에서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좀 택할 나름 전략적 요점이 될 수 있는데 네. 너무 일찍 나오지 않았냐. 그렇다면은 절연이든 어떤 방법이든 지금은 멀어져야 되거든요. 아니면 같이 물에 빠지는 상태란 말이죠. 예, 그런 점에서 쉽지 않을 겁니다. 예. 좋은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출마가 당권을 넘어서 대권 도전 선언이라는 평도 있더라고요. 반윤 기치로 당선되면 위협적일 수도 있다는 평가가 민주당 일각에서도 나오던데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이번엔 김 교수님부터요. 예, 뭐 동일합니다. 제 생각인데 시기상 문제입니다. 시기상입니다. 예, 너무 아직 절반도 안 지났거든요. 여기에서 명시적으로 반윤을 내세우고 단절해서 새로운 정치를 한다. 그거 쉽지가 않거든요. 조직적이고 또한 이게 보수 진영하고 진보 진영 간의 권력 투쟁이 지금까지 뭐 지금까지 짧은 역사에서 보면은 좀 차이가 있는 것이 네. 이게 보수 진영에서는 뭐 지위적으로 위 혹은 뭐 연령적 나이상으로 위에 있는 사람을 들이받는 것 이거 그렇게 좋게 안 보거든요. 그럼 따라서 이전에 조직적으로도 아래에 있었고 또 뭐 나이로도 그렇고 또 아까 말씀드린 시기상으로 있는 상태에서 관계가. 예 그런 상태에서 선명성을 내세우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립 위치에 자리매김한다. 이게 지금 쉽지 않고 만약 지금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반발을 살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저는 그런 점에서 좀 시기가 조금 그렇다. 그리고 조직세가 뭐 탄탄한 것도 아니고 또한 권력 투쟁, 노선 투쟁을 하는 데서 선명하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한동훈 씨 이렇게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뭐 새로운 시대를 위해 가지고 내세우는 선명한 어떤 뭐 깃발을 들고 나서는 것도 아니고 옛날 뭐 이전에 뭐 노무현 대통령처럼 뭐 지역주의 타파라든지 뭔가 지금 우리 한동훈 하면 떠오르는 매칭점이 없다는 이야기죠. 네. 예, 그런 점에서 아직 3년에 정치는 살아있는 생명체인데 어떻게 될지는 전혀 예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이 교수님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서는 제가 김동인 교수님하고 의견이 같은데요. 조금 빨리 나왔다 시기적으로 예, 총선이 끝난 지 지금 불과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나왔다라는 부분은 저도 사실은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반면에 또 이제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어떻게 레임덕이 아직 온 것도 아니거든요. 물론 대통령 지지율이 낮다고 다 레임덕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뭐 실질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은 대통령 되기 전에 제일 높습니다. 되고 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단임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는 순간 레임덕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도로 이제 대통령 지지세는 높을 수가 없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문제는 그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에 당 대표가 되었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하고 어떤 대립각만 세울 것이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조율이 가능할 것이다. 가능하다.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물론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뜻이 같아도 쉽지가 않거든요. 뭐 지금 민주당을 봐도 내부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그걸 어떻게 현명하게 풀어나가느냐라는 것은 한동훈 위원장한테 달린 것이고요. 물론 시기적으로 지금 좀 나선 게 좀 빠르긴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때 박근혜 대통령 나올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어떤 새로운 권력이 출현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견제를 하는 부분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간의 어떤 갈등 부분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것은 맞겠지만 말씀하셨다시피 3년이라는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완전히 대립각을 세우면서 윤 대통령과의 그 거리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고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어느 정도 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당과 협조를 해 나가는 그런 모습, 정부와 당이 협조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한동훈이라는 카드가 무조건 나쁜 카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물론 윤 대통령의 내부적인 어떤 생각을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신뢰하고 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 원희룡
전 장관. 전 장관을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볼 때는 무게 중심추는 윤 대통령은 한동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갈등은 존재하지만 그게 서로를 견제하고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한동훈 위원장이 된다 그래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 만약에 반대로 한동훈 위원장이 떨어졌어요. 그럼 네.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한동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동훈하고 떠오르면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씨 자체가 발광체가 아니고 반사체입니다. 그래서 떨어지면 치명적이죠. 왜냐하니까 한동훈 씨를 지지하는 지지세가 조직적인 지지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한동훈 씨가 내세우는 정책적인 게 국민들에게 이렇게 선호되어지는 정책이라든지 떠오르는 정책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 구도에서 가면은 자칫하면은 원희룡 씨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돼버리면은 한동훈 씨는 뭐죠? 다음에 회복할 수 없는 치명타를 입는 것이죠. 뭐 네. 조직도 없죠, 네. 정책도 아니죠. 뭘 가지고 하겠습니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회복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자, 이번엔 나경원 의원 얘기를 해보죠. 핵무장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슈 파이팅으로 주목도를 높이겠다는 전략 같은데 좀 현실성이 있나 싶기도 하거든요.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나경원 의원. 뭐 저는 정책 자체는 괜찮습니다. 이게 나온 게 최근에 그 안보 환경이 굉장히 악화가 됐지 않습니까?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굉장히 동맹을 회복하는 정도까지 조약이 체결되어졌고 네. 북한의 뭐 수많은 또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북한이 핵 능력이 굉장히 이전보다는 강화되었다는 점. 또 올해 11월 달에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 가능성도 높고요. 또 이번에 당선되어지면은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뭐 방위비 분담금 인상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것이고 결국은 자체 무장론, 핵 무장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동의고 한번 전체 공론의 장에서 우리도 핵무장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한번 던지는 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전문가라든지 국민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논해보는 건 좋은데 문제는 그걸 굉장히 전략적이고 조금 뭐랄까요 미세하지만은 또 좀 조정을 하고 그러니까 일본을 한번 보십시오. 일본이 우리보다도 그 핵무장 능력이 좀 더 뛰어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도 마음만 먹으면 뭐 거의 1년 6개월 아니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뭐 3개월에서 6개월 뭐 이런 말들이 이제 주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데 그런 일본은 지금 핵을 실질적으로 그 농축도 하고 농축 우라늄도 가지고 있고 플루토늄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탄도미사일 기술도 우리보다 뛰어나거든요 기술적으로. 그런데 일본은 북한의 어떤 그 핵무장 능력과 관련돼서 핵 능력 강화와 관련되어서 자체적으로 핵 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도자들이 정치적으로 나서서 그렇게 주장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걸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만약에 핵을 무장한다고 하면은 뭐 그는 눈에 환합니다. 뭐 외교적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고립되는 거고요. 우리처럼 무역 의존도가 심한 국가는 살아가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핵 무장 아닌 핵 무장 능력이 언제든지 필요하다고 하면은 핵 무장을 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준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외교적 전략적으로 좀 조용하게 그렇게 한번 좀 추진하는 게 좋은데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나경원 씨가 그런 게 아닌데 앞에서 말씀 전당대회 가까이 되어서 노이즈 마케팅이고 그냥 한번 어떻게 뭐랄까요 그 보수 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보수 진영의 어떤 그 이익을 얻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했다는 점에서 저는 그런 점에서는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책적인 면에서는 한번 충분히 이야기해 볼 만한 주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교수님, 네. 나경원 의원의 핵무장 카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물론 이제 이게 그 당 대표 선출에 이게 과연 나와야 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의문을 가질 수가 있지만 자체는 그 현실성이 아주 없는 주장이 아닙니다. 방금 전에 그 김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핵 무장을 한다 그러면은 주변 국가의 관계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이미 미국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한국의 핵 무장은. 네. 핵 무장하는 데 있어서 지금 중동에서 유일하게 핵무기를 가진 나라는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이 핵을 가질 때 미국이 수긍을 해줬습니다. 인정을 해줬습니다. 미국의 무기나에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기본적으로 핵 무장을 하기 위해서는 IAEA 그다음에 NPT 탈퇴를 기본으로 잡는데 그렇지 않고 미국이 인정해주고 유럽 국가들이 인정을 한다면은 우리가 그런 어떤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우리나라 지금 학자들이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우리가 핵무기를 가짐으로 인해서
가지게 되는 불이익, 경제적 불이익을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 부분은 문제가 될 게 전혀 없는 부분입니다. 방금 전에 그래요? 이야기했듯이 그거는 과거에 미국이 인정하지 않을 때 국제사회가 인정하지 않은 핵무기를 우리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때는 그게 문제가 됩니다. 당연히 제재를 받고 경제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신냉전이 보다 더 강화되고 있거든요.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 이런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 그리고 유럽에서의 어떤 우크라이나 전쟁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봤을 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시 현실주의 정책이 지금 다시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무기를 더 많이 만들고 무기 능력을 강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 그러면은 동북아시아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위험한 지역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유럽이나 미국이 한국의 핵무기에 대한 인정을 안 해줄 것 같으냐? 저는 해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경제 제재는 없습니다. 없다고 보면 충분히 핵을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6달에서 1년 사이에 우리도 핵무기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더라도 실험할 장소가 없다라는 겁니다. 미국은 사막에 할 수 있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하 경도가 있지만 우리는 핵이라는 것은 핵무기를 만든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만들어서 실험을 해서 완전히 얼마만큼의 어떤 폭발력이 있는지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를 실험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 장소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지. 국제사회에 우리는 지금은 오히려 한국의 핵무기를 가지는 데 대한 더 긍정적인 부분을 보고 있다. 그리고 아까 일본 같은 경우로 말씀하셨는데 일본은 평화헌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침략적 무기를 만들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특히 핵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입에 올릴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조용하게라도 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일본 핵무기를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미국이 가장 먼저 반대를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에 그 러시아와 북한 간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맺었거든요. 이거 자체는 어느 한 국가가 먼저 미국, 북한의 선제 공격을 받는다면은 러시아도 자동 개입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네. 이게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위험한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공격을 먼저 안 한다. 그건 사실은 우리 6.25도 북한은 아직도 남침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자기들이 전쟁을 유도해놓고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하면 러시아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먼저 공격해도 한국이 먼저 공격했다, 남한이 먼저 공격했다라고 밀어붙이면은 러시아 개입할 수 있겠죠. 네. 이게 믿을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러시아와 북한과의 이번에 맺은 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은요 아주 우리한테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미국에서도 과거에도 한국에 대한 핵무장론은 나왔습니다. 동북아시아에. 그런데 이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미국 정가에서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여기에서 뭐 어떤 경제적인 어떤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 경제 제재 조치를 받을 것이다. 이건 저는 큰 의미가 없다. 미국이 일단 인정을 해준다라는 조건 하에서 그리고 국제사회 특히 유럽에서 인정해준다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충분히 핵무장론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다. 아까 조용한 어떤 핵무장을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거는 이제 과거에 냉전 체제고 지금은 조용한 핵무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냥 드러내놓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그거를 이제 현실적으로 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지 나경원 의원이 이 지금 핵무장 카드 시의적절합니다. 한데 이게 이제 전당대회가 아니고 당대표에서 이렇게 뭐 이걸 나왔다라는 것은 크게 뭐 어떻게 보면은 관련성은 이슈로서는 좀 그렇다 이렇게는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지만 현실 타당성은 아주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김 교수님, 이 교수님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은? 예, 하나만 말씀드릴게. 네. 그 11월달 미국 대선에 지금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대결하고 있는데 아직 누가 당선될지는 잘 모르거든요. 예, 현재상으로 보면은 50-50 정도 되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우리가 경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지금 현재 28,000명 정도 되어지는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가 전에 네. 방위비 분담금 뭐 이제는 말도 안 되게 뭐 10배, 5배 가까이 인상해달라는 이야기죠. 이거는 합리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는 우리 경험해봤던 방식대로 하면은 틀림없이 요구할 것이고 아니면은 또 조회해서 기본적으로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되겠다라는 논의고 그러면은 우리 안전 불안 뭐 이렇게 나오고 결국 그러면은 협상에서 끌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고 만약에 강경하게 나가서 그러면은 철수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지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 그럼 용인해 줄게라고 되면 이게 도미노 현상이거든요. 네. 그럼 타이완이라든지 뭐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뭐 아랍에미레이트, 뭐 기타 전체적으로 다 퍼진다는 이야기죠. 이걸 미국이 NPT 체제가 무너지는데 용인을 하느냐? 자 이걸 둘 점을 치더라. 이거는
전략상으로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게 자체 핵무장론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오케이 그러면 주한미군 철수해도 되잖아라는 거 됩니다. 안 해? 뭐 안 하면은 방위분담금을 인상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제가 말씀드린 조용하는 게 여러 가지 의미로 할 수 있는데 이게 전략적으로 미국에게 좀 끌려 들어갈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확실하게 핵무장 카드는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하게 하네요. 네, 일단 여기서 이 얘기는 마무리하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쨌든 여당 전당대회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여럿입니다. 흥행이 기대가 되는데 반면 민주당은 판이 좀 뻔해요. 이재명 대표의 연임설이 계속 흘러나오고 당내 경쟁자가 딱히 없다는 거 민주당으로서는 고민이 필요한 대목일 것 같습니다. 이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대안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대안이 없다. 대안이야 만들면 되는 겁니다. 어느 누구든지 민주당이 만들지 않고 있다? 그렇죠. 지금 그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지지세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네. 그 지지하는 사람들이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의 개딸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과거에는 수박이라는 표현도 하면서 반대 세력을 그렇게 했는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감히 드러내놓고 이재명 대표에게 대항해서 나올 사람이 없는 거죠. 대항을 안 하겠다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독재적 당 대표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뭐 제가 표현이 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독재적인 당 대표라는 것 그만큼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민주당 내에서는 네. 당 대표는 이재명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이 확고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오직 지금 민주당의 당원들은요. 이재명 대표만 보고 있고 지금 그런 거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아버지 개념이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용병 층가를 넘어서는 그런 어떤 표현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뻔한 부분이고요.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차기 대권을 꿈꾼다 그러면 저는 당대표를 지금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맞다라고 봅니다. 통 크게. 그런데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시거든요. 그렇게 할 분이 아니시고 그 정도로 지금 너무 강력하게 지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이 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정당인지까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국민의힘에 지금 3명, 4명 나오고 네. 아까 김 교수님하고 저하고 이야기하면서도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는 상태.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건 지금 거의 한 사람만을 위한 한 사람만에 의한 한 사람의 정치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참 우리 그 나라의 야당을 보는 관점에서는 안타깝다. 이렇게 좋습니다. 김 교수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예, 뭐 이 교수님 의견에 동의하는 점이 좀 많습니다. 네. 지금 일단은 연임을 하기 위해서 24일 날 이제 사퇴를 했는데 뭐 연임은 당연시 되겠죠. 근데 이게 양날의 칼입니다. 그러니까 2026년 8월 달까지 계속 대표직을 유지한다라는 의미면은 2026년 6월 달에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명확하게 행사할 것이고 그다음에 연이어 2027년 3월 달에 대선 출마의 권력 기반이 이제 탄탄하게 된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그런 지점이지만은도 이게 단점은 앞에서 이성수 교수님도 말씀드렸지만은도 이게 아까 사당화 논란, 뭐 아버지 논란, 기타 여러 가지들이 지금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하면서 또 이게 뭐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그렇게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지금 그 비호감도가 그렇지 않아도 높은데 네.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기본적으로 이미지가 과도하게 소비되어지는 측면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조금 뭐 쉬자라는 뭐 전략상으로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도 이분은 그냥 하고 이전에 야당에서 대표를 연임하신 분이 24년 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밖에 없거든요. 네. 그만큼 쉽지 않은 거 어떻게 보면은 양날의 칼에서 좀 위험한 측면이 좀 크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지금 나오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나온 걸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저희가 한번 짚어봐요. 조국, 김동연, 이낙연 야권에서 이재명의 경쟁자 좀 대안으로 떠오를 만한 인물 누가 있겠습니까? 김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뭐 조국은 조국혁신당 당이 좀 틀리고요. 네. 그다음 위치상으로 같이 하기에는 좀 힘든 상황이죠. 뭐 쉐빙선하고 뭐 저기 선거 때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도 김동연 씨 같은 경우는 조금 대중성이 좀 떨어지죠. 예, 지금 경기도지사 이낙연 씨는 이제 뭐 끝났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없는 거고
이게 건강한 정당이 되려고 하면은 네. 지금 뭐 과정은 어떤지 뭐 모르겠지만 또 결과상으로 보면은 전당대회 효과는 국힘이 명확하게 누리실 겁니다. 관심은 그쪽에 다 가 있죠. 네. 게임의 결과가 지금 뭐 거의 나왔다시피 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시청 안 하겠죠. 관심 없겠죠. 결국은 건강한 정당이 건강하게 나오기 위해서는 신진 정치인들도 발굴하고 정치인들이 후속에 나올 정치인들이 좀 있는 게 좋고 그래야만이 건강한 토론과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굉장히 불미스럽고 좋지 않고 좀 과도하고 오만하게 보이는 여러 가지 언설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적극적 아니면은 거의 어떻게 저 위쪽에 있는 국가에서 나오는 그러한 네. 언설들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그 정당이 그렇게 건강하지 못하다, 고여 있다, 흐르지 않는다 물이 흐르지 않는 물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오, 예.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거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고 국회로 시선을 좀 돌려보죠. 최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비롯해서 야당의 대정부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곳곳에서 신경전과 충돌이 이어지고 있죠. 야권 지지층에서는요, 모처럼 시원하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 것 같고 일방통행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특히 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야당의 비판이 거센데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 뭐 입법 청문회를 보면서 그래도 법사위원장인데 왜 저렇게까지 할까? 법사위원장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사실은 수준이 뭐 높지 않다라는 것은 많이 이야기되고 있지만 저는 정말 이 볼 때마다 특히 청문회 같은 거 볼 때마다 참 심각하다. 좀 교양 교육이라도 좀 하고 국회로 나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법사위원장이라는 분이 너무 과합적이고 억압적인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과합적인 자세로 정인 신문하듯이 검찰 싫어한다면서요. 근데 아주 검찰이 하듯이 그렇게 닥달을 하면서 막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청래 이 위원장 그렇게까지는 안 봤는데 더 실망을 한 케이스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 뭐 방송 3법, 방송통신위원회법 이러한 것들을 날치기 통과를 시켰지 않습니까? 이 과거에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 가장 싫어하는 게 날치기였거든요. 네. 근데 그네들이 또 이 지금 야당이면서도 지금 다수를 점하고 있으니까 날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이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뭐 다수결에 의해서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민주주의 정치에서는 소수라는 소수 의견을 어느 정도는 들어줘야 되는데 완전히 무시를 하고 하는 정치는 잘못됐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김 교수님은요? 예, 뭐 이해되는 점은 있습니다. 7월 4일 날 지금 통과되는 걸 목표로 해서 하니까 시간이 좀 급박하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속도전을 내고 있는 상태에 정인들이 나와서 선수도 하지 않고 정언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답변 태도도 올바르지 않으니까 조금 뭐 순간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도 그런데 내부적으로 들어보면 이게 초등학생들 그 회의에도 안 나오는 네. 뭐 조롱하고 모욕 주고 비아냥하고 고압적인 자세로 간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본질을 조금 희석시키는 당연히 다수의 국민들 지난 총선에서 지지했던 분들은 이런 특검법들이 필요하다. 입법 절차를 받아서 빨리 통과해라라는 여론도 다수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런 절차를 밟고 그다음에 겸손한 상태에서 단호하게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면 좀 좋겠는데 이게 의도치는 않았겠지만은도 이러한 것들이 나와서 사실은 본질을 좀 훼손하는 희석시키는 그런 요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골프하고 정치는 고개 드는 순간 끝입니다. 예, 고개 들면 안 됩니다. 숙여야 됩니다. 겸손하게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런 격가지를 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 비하인드 이성수 교수님, 김도경 교수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